늦은 오후 서울 변두리 아파트 거실에 햇살이 들었습니다. 희주는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들 준호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이 가정의 평온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성실하고 늘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며느리. 그것이 그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희주는 스스로의 감정을 깊숙이 절제했습니다.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의 평화를 깨지 않아야 해. 진우의 민정은 냉소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니, 잔말 말고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요. 희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언제나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픔마저도 가족의 이익 앞에서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이 하찮은 도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완벽해 보이던 평온 아래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희주의 눈빛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차가운 결심과 숨겨진 힘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와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여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의 신축 아파트. 거실 창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희주는 식탁에 앉아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준호의 수학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건널비 구하기라는 단원이었습니다. 준호야, 이 직육면체는 면이 6개지 않니? 하나씩 차분히 계산해야 해요. 희주는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희주의 삶은 이처럼 일정한 리듬과 온도를 유지하는데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을 따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월급과 시댁의 지원 아래 겉보기에는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그 평온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중하며 언제나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며느리. 그것이 희주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희주는 문득 준호의 어깨가 필요 이상으로 움츠러들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덧셈을 할 때조차 연필을 쥐지 않은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자꾸만 더듬었습니다. 마치 곧 무언가 무너질까 두려워 균형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숙제가 끝난 후 희주는 정리하는 척 준호의 책가방 속을 가볍게 살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스프링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무심코 첫 페이지를 펼친 희주의 시선은 활자에 박혀버렸습니다. 이모가 또 왔어요. 오늘은 아픈 척하고 피했어요. 하지만 이모는 내 방에 들어와서 숙제를 못하게 했어요. 잘못하면 때린다고 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이모는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벌면 나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기장에 등장하는 이모는 희주의 시누이 민정이었습니다. 시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자 준호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민정은 자기 사업을 한다며 시댁으로부터 상당한 자금 지원을 받았고 그 영향력은 집안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희주는 그동안 민정이 준호에게 가끔 엄격하게 훈육한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민정은 유독 준호에게 날카로웠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내 엄마 닮아서 근본이 없다느니 이모부가 너희 엄마처럼 굴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 하는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희주는 그것이 민정의 성격이라고 치부하며 그저 참고 지나쳤습니다. 대항하는 순간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에 적힌 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었습니다. 괴롭힘, 그리고 폭력의 암시였습니다. 희주는 손이 떨려 일기장을 꼭 쥐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내가 너무 평화에만 집착했었습니다. 내 아이가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나는 이 가정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았었습니다. 희주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민정이가 너희를 아껴서 그러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녀의 말은 언제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머니 없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결혼한 사람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다음 주말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희주는 불안을 숨긴 채 평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정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고 들어서자마자 희주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 언니, 이번 반찬은 왜 이렇게 싱거워요? 요새 입맛이 없으신가 봐. 아니면 혹시 솜씨가 줄어들었나? 그녀는 말투는 상냥했지만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정의 말에 동조하듯 가볍게 혀를 찼습니다. 희주야, 내가 요새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 내가 준호 교육은 민정이에게 맡기라고 하지 않았니? 너는 잔말 말고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요. 희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죄책감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준호에게 가한 폭력보다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민정은 희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남편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이번에 저희 사업 자금 대출받을 때 오빠 명의 담보 좀 빌려 써도 될까요? 어차피 오빠 통장은 저희 엄마가 관리하시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언니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응. 민정이가 알아서 해. 희주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가족에게는 남편의 경제적 도구를 관리하는 하찮은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짧은 대화 속에서 희주는 자신이 이 집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아픔조차 지켜줄 수 없다는 무력함,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받는 노골적인 모멸감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희주는 그 자리에 선 채 깊은 수치심과 함께 공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난 밤, 희주의 집은 침묵 속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은 무심하게 스포츠 채널을 돌렸습니다. 희주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다가 앉았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평소처럼 정중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대화 시도였습니다. 여보, 민정 씨 때문에 준호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희주를 흘끗 보았습니다. 뭐가 힘들어? 민정이가 준호를 얼마나 아끼는데 잔소리를 좀 했겠지. 그냥 잔소리가 아니야. 일기장도 봤어. 민정 씨가 준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력을 암시하는 글을 썼어. 당신도 준호 표정을 보지 않았어. 희주는 숨을 골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유난 떠는 거야. 민정이가 준호에게 좋은 말 해주려고 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야?
이 집안에서 준호가 기죽지 않게 하려는 거야. 그리고 민정이 사업 자금 문제는 신경 쓰지 마.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단호하고 권위적인 태도는 시어머니나 민정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집의 평화를 깨지 않아야 해. 그걸 위해 당신이 여기 있는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희주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남편마저도 배신감을 느낀 희주는 그날 밤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이 가정의 평화 유지라는 덧없는 역할에 갇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순자였습니다. 희주야, 혹시 준호한테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 희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준호의 안위를 물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희주는 일말의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만이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줄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민정 씨가 준호에게 좀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어제도 반찬 이야기로 저를 면박 주고 준호 일도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희주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희주의 말을 잠자코 들었습니다. 민정이가 성격이 좀 드센 건 알아. 하지만 희주야, 민정이가 왜 그러는지 알아? 걔가 요새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하단다. 이번에 대출 못 받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준호에게 좀 예민하게 굴어도 내가 이해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아닌 가족 내의 이익을 우선하는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심은 준호의 상처가 아닌 민정의 스트레스를 관리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민정이는 내가 준호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 희주야, 내가 시끄럽게 굴면 안 돼. 이 집안이 지금 얼마나 민감한 상황인지 알아? 내가 준호에게 잘 달래서 조용히 넘어가도록 해. 우리 집안일은 우리끼리 해결해야 한다.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순자는 희주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도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고통을 가족의 명예를 위해 숨겨야 할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희주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안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도구로 여겼고 시어머니는 손자보다 딸의 사업을 우선했습니다. 희주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 집을 나가면 그녀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경제력에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희주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그녀의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작고 오래된 건물 하나. 모두가 헐값이라며 처분하라 했지만 희주는 알 수 없는 고집으로 그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소액의 임대료를 그들 몰래 차명 계좌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니, 이 가족에게 철저히 숨겨두었던 희주만의 자산이었습니다. 희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걸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과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예상보다 훨씬 오른 시세 평가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희주를 가난한 집안 출신의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로 규정했지만 희주는 그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자신만의 뿌리를 내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해졌지만
눈빛은 이전의 정중함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화를 구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상처와 자신의 모멸감을 외면한 이들에게 그녀는 이제 정면으로 맞설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하찮은 도구로 취급하는 동안 나는 당신들의 시선 밖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어. 희주는 통장을 다시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뺨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 희주였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숨겨진 힘을 이용해 이 가정을 그리고 자신에게 모욕을 준 모든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침묵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희주의 내면은 조용히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슬픔 같은 무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며느리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이 집안의 구조와 약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반격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은밀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희주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신뢰할 만한 법무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헐값이라 믿었던 그녀 소유의 건물이 최근 재개발 이슈로 시세가 수십 배로 급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희주는 건물의 명의를 완전히 독립적인 신탁 계좌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시댁은 여전히 그녀를 경제력 없는 하찮은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그녀가 외부에서 재산을 움직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희주는 이전보다 더욱 완벽하게 집안일을 해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타인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차가운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다시 순종적인 자리로 돌아왔다고 안심했습니다. 며칠 후 희주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민정 씨 사업 대출권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신다고 들었어. 큰 금액이라 걱정이 되는데 제가 가게 경제를 관리하니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나한테 미리 알려줘. 남편은 의아했지만 그녀의 말투가 너무나 정중했기에 별 의심 없이 서류철 일부를 건넜습니다. 당신이 그런 걸 왜 봐? 민정이가 알아서 할 거야. 혹시라도 서류가 민정이에게 전달되기 전에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 희주는 그 서류들을 조용히 훑어보았습니다. 남편의 아파트 담보 관련 서류와 민정에게 위임된 대리 권한의 범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전문 용어 속에서 민정 측에서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절차상의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출 실행 직전에 반드시 필요한 특정 보증 서류가 희주가 아닌 남편 본인의 직접 서명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출장 중이라 서명이 불가능했습니다. 민정은 위임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이 작은 허점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 보증 서류를 다른 일반 서류들 사이에 끼워 넣고 서명이 필요한 부분을 지시하지 않은 채 남편의 서류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복수의 시계추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모멸감을 주었듯 당신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내가 침묵으로 부술 거야. 이틀 뒤 민정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오만했지만 미세하게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 서류철에 분명히 써야 할 보증 관련 서류가 보이지 않네요. 내일 당장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언니가 혹시 어디에 뒀어요? 희주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민정 씨, 저는 남편이 주신 서류를 서류철 그대로 그저 보관만 했을 뿐이야. 제가 임의로 내용을 바꾸거나 서류를 빼낼 이유가 없어요. 다시 잘 찾아보세요. 분명히 언니가 보관했잖아. 이것 때문에 대출이 늦어지면 일이 얼마나 커지는지 알기나 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담겼습니다. 희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녀가 꺼낸 대사는 짧고 단호하며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것을 보관만 했어요. 민정 씨의 중요한 서류라면 본인이 미리 철저히 확인해야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희주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저 보관이라는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침묵과 불필요한 친절의 부재가 민정에게는 치명적인 시간 지연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서도 짜증 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희주는 남편의 분노 섞인 질문에 단 2마디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역할만 했어요. 희주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승리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희주를 탓했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며느리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의 무게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주는 자신이 가진 재산과 지식을 무기로 이 차가운 그림자 속에서 완벽하게 반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이 모든 모멸감을 방조하고 묵인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희주의 의도된 침묵은 현실에서 거대한 파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의 대출건은 서류, 미비와 남편의 부재로 인해 결정적인 시점을 놓쳤습니다. 은행은 예정된 대출을 거부했고 민정의 사업은 연쇄적인 자금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은 줄줄이 무산되었고 투자자들의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어머니 순자는 희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주야, 민정이가 서류를 못 찾아서 일이 이렇게 됐어. 내가 보관했을 때 분명히 봤을 텐데 왜 말을 하지 않았니? 내가 이럴 수 있니? 희주는 태연했습니다.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준호가 평화롭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류를 보관하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떤 서류가 중요하고 어떤 서류가 덜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서류를 사용하는 것은 민정 씨의 몫이었습니다.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 역시 상황이 심각해지자 희주를 몰아붙였습니다. 민정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그가 담보로 제공했던 아파트의 명의에도 위험이 닥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왜 이래? 당신 때문에 내 집이 넘어갈 수도 있게 되었어. 당신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사는 사람 아니야. 남편의 절규는 희주에게 아무런 동료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경제적 부속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이 걱정하던
그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당신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봤어. 출장 중인 당신을 대신해 제가 위조를 할 수는 없었어. 그것이 법적으로 옳은 행동이었습니까? 희주의 논리는 냉정하고 정확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행동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민정은 막대한 빚을 지고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집안의 경제적 기둥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희주가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며느리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그녀의 침묵과 정중함 뒤에 차갑게 계산된 지성과 단호한 결단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민정이 희주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희미한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에 교차했습니다. 희주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집안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서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주는 식탁에 세 사람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2장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그녀 명의의 건물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공문과 함께 첨부된 수백억 원대의 시세 평가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몇 년간 비밀리에 모아온 차명 계좌의 잔고 증명서였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했던 저는 당신들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희주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당신들이 헐값이라 무시했던 그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저를 도구로 취급하는 동안 저는 당신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 자산을 관리하고 불려왔어요. 저는 당신들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이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희주에게 가했던 모든 모욕과 무시가 이 엄청난 재산 규모 앞에서 조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돈에서 나왔고 희주는 이미 그들보다 더 거대한 돈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주는 민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정 씨, 당신이 준호에게 가했던 모든 모멸적인 언행과 폭력은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이 제 아이를 건드린 순간 저는 당신과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어요. 당신의 사업 실패는 나의 복수가 아니야. 그것은 당신의 오만과 실수였고 나는 단지 당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친절을 베풀지 않았을 뿐이야.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준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당신들이 다시 한번 준호에게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나를 모욕한다면 나는 즉시 이 집을 나갈 거야. 그리고 나갈 때 당신들이 나에게 의존했던 모든 재정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당신들은 그날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희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최종 경고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쥐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준호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들이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희주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준호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녀가 완전히 역전된 권력의 주인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희주가 들이운 차가운 그림자 아래에서 완벽하게 재편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